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NATV 정책토론 오늘 첫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앞으로 대립과 정쟁만이 아니라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상호 경청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품격 있는 시사토론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토론 주제는 예산국회입니다. 모두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지금 국회 심사가 한창인데요.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삭감,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거둘지 세제 개편안도 암초투성입니다. 다행히 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만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며 대치했던 여야가 과연 통큰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다음 달 2일 법정 시한은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국회방송 정책토론에서는 예산 전국의 돌파구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좀 줄이더라도 나중에 할만할 때 다시 풀었으면 서민들도 좀 생각해 주면 좋지 않나. 국권 예산을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 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준 많은 수의 의석을 오로지 대선 불복, 정권 발목 잡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게 분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어떤 안이 나오든지 간에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여야의 최고 중진 의원 두 분,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 초대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김유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조 의원하고 이상민 의원한테 먼저 여쭤볼게. 그동안 이제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하면서 뭐 곳곳에서 부딪혔잖아요. 네. 그러다가 여야 원내대표가 그래도 예산은 처리 먼저 끝내고 국정조사 하자 이렇게 합의한 후에 어떻게 당내 또 여야 간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나요? 글쎄요, 뭐 저희 당에서는 약간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즉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하자는 주장이 절대 다수라고 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또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하여튼 그런 좀 약간 팽팽한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 홍역을 좀 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네. 야당이 예산안 처리 먼저 하고 국정조사 하도록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예산안 처리는 속도를 당길 수 있는 겁니까? 예, 뭐 당초 법에 정해진 12월 2일. 예. 뭐 그거는 그 전에도 여러 우여곡절은 겪지만 뭐 하루 이틀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뭐 거의 지켜나갈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네. 과연 그렇게 될지 오늘 토론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경태 의원부터 네. 이번 정부 예산안 총평을 좀 해주시면 지금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좀 더 규모를 늘려야 되는데 너무 좀 줄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사실 이번에 총 예산 정부가 제출한 그 총 예산이 한 639조쯤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이게 최근 6년간 봤을 때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수치인데 그만큼 국가 부채에 대해서 재정의 그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물론 야당의 주장대로 뭐 이게 많은 예산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재정의 건전성이
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물론 일부 또 부분적으로 예산이나 정책의 변동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이렇게 항목마다 꼭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꼭 필요한 민생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또는 기본 인프라를 소요되는 예산은 대폭적으로 깎고 줄이고.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혀 불효불급한 급하지도 않는 또는 쓸데없는 또는 어쩌면 부실 설계되어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또 상당수가 많이 반영돼 있는 이런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철저히 이를 따져보고 또 이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등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좀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예. 민생 법안, 민생 예산 또는 그런 복지 예산 등은 다시 복원시킬 각오입니다. 그러면 총액 기준으로는 지금보다 좀 늘어나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거죠? 이제 저희들은 불효불급한 예산들 뭐 대략 계산했더니 약 5조 원 정도를 좀 삭감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좀 당장 급하고 또 민생에 좀 당장 써야 될 그런 소요되는 부분의 재원으로 다시 확충하려고 합니다. 네. 두 분 교수님도 좀 전반적 평가부터 조동훈 교수. 기본적으로 과거 5년 동안에 너무 정부의 크기를 좀 늘렸죠. 그래서 욜로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You only live once. 따라서 지금은 좀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그러니까 나침반하고 스톱워치입니다, 사실요. 그래서 이제 나침반의 방향이고 스톱워치는 어떤 이제 그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정부를 크게 해서 그것이 민생에 연결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정부는 사실은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정부가 크면 민간을 밀어내잖아요. 예. 그럼 민간이 밀리면서 보면은 국가 전체 생산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역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끝까지 가면은 사회주의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정부 크기가 적정 규모를 넘었다. 따라서 좀 유턴하는 식의 나침반을 좀 다시 돌리는 식으로 해갖고 적정한 규모의 정부로 돌리는 그런 예산이라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저는 높은 평가를 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 정부에서 이제 한 5년 동안 예산이 평균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한 8% 정도 이렇게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8%라는 게 뭐냐면은 한 5% 정도 예를 들어서 명목 성장률이라면 인플레이션이 있고 성장률이 3%면 명목이 5% 되거든요. 그런 정도에서 8%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복지 쪽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늘려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8%라는 것은 사실은 지나친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추경이 좀 있었고 그러면 이제 퍼센트가 더 올라가는데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 경제 위기가 심각했었고요. 그렇죠. 그 측면에서 보면 다른 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올렸어요. 저희들이 올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신중한 수준으로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서 긴축 예산을 지금 강조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2023년이라는 시기가 경제 침체 국면으로 지금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가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지금 2023년에는 사실은 추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미리 땡겨서 긴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규모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 줄여나가는 방향이 옳으냐 아니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늘릴 필요가 훨씬 더 크다. 뭐 총론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예산안 지금 항목별로 심사하는 이 상황에서 총론 가지고 더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여당 쪽이 하고자 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야당 쪽이 하고자 하는 순서로 제가 논제를 던지겠습니다. 여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감세입니다. 네. 법인세를 좀 내리자. 또 네. 종부세도 체제를 개편해 보자. 그리고 상속세도 좀 바꿔보자. 또 특히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정도 또 시행을 유예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언급해 주시고 또 토론해 보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법인세가
상당히 좀 높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좀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만 핸드폰의 경우에도 삼성이 내는 그 실효세율하고 또 애플사가 내는 실효세율 보면 우리가 삼성이 훨씬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의 그 실효세율하고 또 다른 경쟁하는 국가의 그 세금의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또 높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기업의 경쟁력을 이렇게 이 세금이 좀 많이 부과됨으로써 이게 약화된다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조금 그 경쟁하는 국가의 정도의 수준으로는 좀 낮추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좀 낮추겠다, 법인세를 좀 낮추겠다는 것은 좀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끊어 가볼까요? 법인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법인세만 딱 한정해서 보고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 민주당도 뭐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또 빈곤의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나 또 경제가 침체되는 국면에 들어서면서 더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요 예산이 또 필요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세금을 줄인다는 거는 사실은 쓸 곳을 예정하고 줄일 걸 예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 부분이 경직비이고 또 써야 될 확대 재정의 역할을 더 증대시켜야 될 이 시점에 법인세를 낮춘다, 기업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그 명목만으로 하기에는 국가 운영에는 사실 상당히 국가 재정의 좀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수님들도 자연스럽게 토론하세요. 노인태 의원님께서 이제 법인세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반론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최고세율 얘기하는 것이 이 최고세율이 우리나라에는 3천억 이상 되는 과세표준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일부 기업, 수십 개의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른 나라에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건 단일 세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세율하고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고 애플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경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그 전에 높던 법인세율을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낮췄죠. 다만 그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바로 법인세율을 높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상원에서 막혀서 이제 못하고는 있어요. 다만 그게 적절치 않다는 그런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그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영국에도 다시 19% 하던 걸 26%로 올리려다가 그걸 다시 취소했다가 취소하는 걸 다시 취소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총리도 바뀌고 그렇죠. 그랬죠. 법인세라는 것이 이 사실은 어떤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과세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한 30년간 그 법인세 세율을 전 세계에서 계속 낮췄어요. 근데 그 낮춰가는 것을 주도하던 나라들이 미국과 영국이죠. 근데 그 미국과 영국이 그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 적절치 않은 것을 굳이 계속 더 가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율이 높지가 않아요. 좀 높다고 말씀하셨지만 최고 세율이라는 것은 정말 소수의 기업에게만 하는 것이고 굉장히 감면이 많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충분히 낮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뭐 저한테 질문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실효세율이 22.9%에 해당합니다. 근데 경쟁사인 그 포드사 같은 경우는 실효세율이 3.6%, 또 GM은 또 훨씬 그보다 또 낮은 그런 어떤 실효세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21.5%고 애플사는 16.9%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나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이걸 소수의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했을 때의 법인세의 어떤 비율이 보면은
2020년 기준에서 3.4%인데 반면에 경쟁 국가인 미국은 1.3%이고요. 독일은 1.7%이고 또 가까운 일본도 3.1%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균적으로 또 이 그 OECD 국가에서는 2.7%에 머물고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에 대한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좀 더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좀 낮추는 것도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김 보는 교수님 거죠. 한 말씀 듣고 이건 조금 더 말씀드려야 네, 되겠어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해서 개별 기업은 그 특수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뭐 그 조세 감면을 아주 세게 해줘야 될 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뭐 과세소득이 적은지 그래서 개별 기업들의 그 세율 가지고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업 전체 그 나라에서 그 연도에 기업 전체의 이제 세율을 비교하면 우리가 전혀 낮지 않고 지금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전체 세수에서 그리고 GDP에 차지하는 비중. 법인세의 비중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우 그게 그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없지만 지금 미국하고 독일 말씀하신 거는 지방세를 전혀 안 넣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그 평균적으로 아니, 똑같은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방세를 안 넣고 말씀하신 거고요. 전체 세수 전체에서 우리는 지방세가 지방세 적어요. 뺐다. 근데 지방세가 지방 법인세.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방 법인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주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주에서 부과하는 법인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그걸 넣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법인의 과세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보다 지금 미국의 반이라고 세수 비중이 반이라고 하셨는데 과세 소득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거가 우리나라보다 반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법인이 차지하는 GDP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소득이 굉장히 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실효세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근데 우리 한번 역사적인 경험을 좀 갖고요. 트럼프하고 문재인 정부 비슷하게 출발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데, 근데 그때 정반대 길을 갔죠. 트럼프는 이제 감세, 특히 이제 법인세율을 낮췄고요. 그다음에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는 법인세를 높였어요. 상반된 길을 갔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게 2019년도에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0.2% 가까이 높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법인세율을 높였냐 낮췄냐 하는 것이 큰 어떤 방향타 같은데 결과적으로 역사 경험이죠. 그러면 기업에서 볼 때 뭐 인센티브 되는 거죠, 사실요.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법인세 하면 항상 법인세 깎아준다? 그건 뭐 부자 감세냐? 그거부터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항상 막혀보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은 부자 법인이 아니죠. 큰 법인은 있죠.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보면은 이재용 씨가 법인세를 다 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관계자 17일반으로 내는 것이 법인세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좀 층위로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네. 예산 관련된 쟁점들이 워낙 많아서 네. 사실은 이 법인세 하나만 놓고도 저희가 정책 토론을 할 만한 네. 주제입니다만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끊겠습니다. 바로 다음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이거든요. 네. 지금 정부 여당은 주택 그 가구 수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가액으로 하나로 뭉쳐서 바꿔보자 이런 안을 갖고 계시죠? 네, 네. 짧게 한 말씀 주시고 이상민 의원 말씀만 좀 들어보죠. 사실은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아예 없애는 게 맞다. 왜냐하면요, 종부세가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들어선 이 좀 약간 악법에 관한 그 세수 정책인데요. 이 종부세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벤치마킹했는가 하면은 일본의 지카세라고 있습니다. 예. 지카세를 벤치마킹했는데 일본은 그 지카세를 시행하고 나서 8년 만에 이걸 폐지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돈이 되니까 지금까지 이게 종부세의 개념으로 계속해서 이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종합부동산세를 우리 국민들이 이게 부담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궁극적으로 저는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감안해서라도 종부세의 부담을 좀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저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민 의원.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결함인
그 양극화의 그 촉발 원인이 되는 게 자산 소득, 말하자면 부동산 소득이 차이가 격차가 심해지고 또 금융 자산으로 인한 수익의 차이가 커짐으로 인해서 그 사회 양극화를 굉장히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를 어느 정도 제동을 걸고 어느 정도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가 좀 더 통합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 하나의 트렌드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종합부동산세는 특별히 더 걷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세로서 일반 재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로 걷어서 균형발전 예산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이어서 나오겠지만 금융자산도 똑같은 이치고요. 그래서 그 자산소득에 대한 부분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완화시키거나 경감시키는 것을 하게 되면 그런 소득 불균형을 더욱더 가속화시킨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조 교수님.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셉이라고 그러죠, 보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 어떤 종류의 세금인가를 봐야 되는데, 부동산세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붙여도 결국은 재산세에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로 통합하는 게 그렇죠. 맞다. 그게 맞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국세로 해갖고 이제 균형발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보면은 어떻게 편의적인 사고죠, 보면요. 그러니까 본질이 뭔가를 보고 거기에 충실한 정책을 갖다 만들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럼 재산세 내고 사실 같은 재산세인데 이름을 갖다가 종부세로 바꿔내는데, 옛날에 종부세 하면은 이제 소위 이제 부자만 냈죠. 지금은 종부세는 부자뿐만 아니라 중산층, 난 중산층 아닌데 라는 사람까지 내는 거예요, 보면요. 따라서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이 종부세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양극화라는 걸 우리가 너무 키우는 게 아닌가, 괴물을 갖다가. 따라서 이걸 하면은 양극화 줄어든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요. 양극화를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자산에 대한 격차가 심해짐으로 인해서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으니까 제동을 걸기 위한 수단이죠. 그게 해법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할게요. 예, 아니, 집을 강남에 있던 서초에 있던 또 목동에 있던 집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매년 세금을 내게 한다? 이건 국가 권력의 저는 행포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산적으로 팔아야만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팔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 보고 그걸 담보로 해서 이자를 담보로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저는 잘못된 행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요. 처럼 말씀하시는 또 하나가요. 시각에서 잠깐만요. 예. 그 시각에서 그거를 그래서 착취세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있는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 그 세금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향유하는 이익에 대한 대가 보상적 성격도 있습니다. 제가 들으신 말씀은요, 문재인 정권, 지난 정권이죠. 이 주택을 폭등시켰습니다. 그게 개인이 그 주택 가격이 올렸습니까? 아니죠. 정권의 잘못된 주택 정책에 의해서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 서울 시민들 중에 22%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말이 됩니까? 자, 김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이 종부세 그 본질은 금융 리스크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태 의원님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가 올렸다 그러셨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 이자율이 낮아졌어요. 지금 다시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만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금융 리스크로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위험한 이유는 전체 사람들이 가진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아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어느 나라보다 위험한 금융 위기가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음 국면에서 다시 부동산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일본과 같은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결국 종합부동산세 본질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자기 그 소득에 비해서 많은 부동산을 원함으로 해서 이것이 국가적인 리스크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비용을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다 보면 더 큰 위험에 우리가 부닥치게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자, 저는 잠깐만요. 좀- 종부세에 네. 대한 근본적인 어떤 시각 차이 같은 건 좀 드러났는데 제가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이번에는 뭐 완전 폐지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가구 한 1가구가 몇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종부세 대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2가구, 3가구, 4가구, 다가구에게 더 부과되는 중과되는 이런 체제는 문제가 있으니 뭐 몇 가구가 됐던 한 가구라 하더라도 가액이 액수가 크면 거기에 더 많이 매기는 식으로 가액 기준으로 바꾸자는 안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도 가액 기준으로 바꾼 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온 바가 있는데 예, 지금 민주당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아직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확고하게 정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뭐 그거는 뭐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구 수가 아닌 가액 예, 기준으로는 뭐 여러 가지 공제 뭐 등등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건 뭐 만약에 과중한 부담이 일정 부분 예, 있다 예. 한다면 그건 조정 가능하다고. 그럼 요 대목에서는 접점을 좀 찾을 수도 있겠네요. 찾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나는 더불어민주당 야당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종부세 그 원래의 이 벤치마킹 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거든요. 예. 일본을 그리 싫어한 그 분들이 왜 일본의 제도를 고집하고 또 종부세를 매기는 나라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 어쨌든 뭐 오늘 생산적인 거 하나는 그래도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부분은 여야가 논의해서 세부적인 방안에 한번 접점을 찾아볼 수도 있겠다. 네, 이 대목에 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역시 주제가 많아서. 그다음 또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입니다. 원래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유예하자가 여당의 입장이고 야당은 2년 유예에 찬성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한 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는 뭐 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유예 그 표명을 했어요. 그리고 정책위에서 이제 검토를 해서 여러 이제 절충안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네. 당내에는 뭐 그게 어느 단일 입장으로 정리된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목전에 한 1개월 남겨놓고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금투세를 유예한다? 그럼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그리고 이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역효과가 뭐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뭐 그렇게 드러나는 것도 없고 뭐 0.9% 정도라고 대략 추산을 하는데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의 자산 이득을 얻는 사람들 중에서 그 차액 그렇죠. 그 차이가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증권거래세는 대폭 이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아니 근데 지금 제 볼 때는 그 세제 방향은 잘 적절하게 됐는데 갑자기 목전에 둬서 유예한다. 예, 민주당의 당 대표가 이제 그런 유예 조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부 여당도 마치 이제 피하면 이제 욕 먹고 뭐 표를 잃을 것 같다라는 그런 포퓰리즘에 휩싸여 가지고 거기에 같이 부안해동하고 하는 그런 행태는 매우 안 좋은 행태다. 특히 정부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쪽에서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어떤 역효과가 있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뭔가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과정도 없이 대충 뭐 얼렁설렁 넘어가려고 하고 유예하겠다.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 혹시 바빠서 못 들으셨겠지만 올해 몇 주 전에 제가 금투세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예 폐지? 예,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금투세 폐지 공약이 있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당 내에 어떤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왜 그러면 이걸 금투세를 지금 유예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만 같은 경우에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주식 시향이 비슷한 나라인데 금투세 도입 한 달 만에 무려 주가가 40% 빠졌습니다. 그래서 완전 폭락하는 바람에 그때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개미 투자자가 미국이나 선진국과 다르게 아주 약간 조금 이상하게도 상당히 좀 특이하게도 1,400만 명의 개미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개미 투자자들은요, 그냥 우리 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서민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금투세 도입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생각하죠. 1년에 5천만 원 수익을 얻는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들이죠. 소위 금투세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은 대체로 큰 손이라는 분들 아니에요. 자, 우리 다른 두 분.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의 5천만 원이- 소득이 있는 분들을 금융소득 5천만 원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 과세를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근로소득세 자체를 없애야죠. 근데 지금 사실 정책은 시간 예술이거든요. 보면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아니고 이걸 언제 도입하느냐, 그 언제가 중요한데 예. 지금 우리가 뭐 금리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금리 높아지면 주식이 어떻게 되죠? 그건 우리 상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그널을 해보면 5천만 원이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금투세를 도입한다 안 한다 그 방향성인데 보면은 지금 저라면은 사실은 뭔가 좀 이렇게 주식 시장을 다 쳐다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산 거래하면서 자기를 또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5천만 원이고 알겠습니다.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예, 이렇게 타이밍은 아니죠. 법인세, 또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이른바 세제 개편안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라서 이걸 역시 이달 말까지는 합의를 봐야 되는데 아직 좀 거리가 상당히 있는 상태라는 거 확인이 됐고요. 이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무엇을 깎고 뭐를 늘릴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야당이 주로 주장하시니까 이상민 의원께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 이거 다 없애야 한다. 뭐 행안부 경찰국 예산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이시고 반대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노인 일자리 예산 같은 건 지금 정부 안에는 없는데 그거는 다시 증액하자는 것이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예.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관련된 예산이 대략 1,300여 원 됩니다. 그건 매우 그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주요 권력기관 법무부나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뭐 등등등 해서 전체 예산을 총액했더니 한 3,800여 원. 예. 다음에 이제 소위 시행령 전혀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시행령에서 했기 때문에 위헌위법의 조치인 거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한 또 예산이 있고요. 뭐 이런 등등의 예산을 전부 다 좀 깎고 또 설계가 부실한 아직은 농익지 않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또는 그 사전에 이제 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예산까지 포함해서 총액 한 약 5조 원 정도를 감액을 해서 예. 말씀드린 이제 민생 예산, 뭐 일자리라든가 청년 뭐 정책에 필요한 뒷받침 예산이라든가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많던데 예, 그것도 있고요. 예. 그렇게 또 다 지역화폐 건도 있고. 지역화폐 예. 다 합하면 늘릴 게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총액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요. 예, 지난 정부에 또 계속 해왔던 사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일거에 이제 잘라서 중단을 시키니까 아우성입니다. 지역에서는. 근데 그러나 이제 뭐 이거를 저희들이 어쨌든 그 행정부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일정 부분 그걸 일응 존중한다 하더라도 약 5조 원 정도를 감액을 해서 5조 깎고 그거 복지, 민생, 뭐 인프라 예산에 돌려서 쓰겠다. 5조 이상을 늘리자. 예. 그렇게 그런 입장인 거죠. 예. 자, 저기 뭐 저희 입장에서야 뭐 많이 늘어주면 좋지요. 예, 정말 그 뭐 문재인 전 정권처럼 좀 파퓰리즘적으로 돈을 팡팡 쓰고 뭐 빚도 많이 내고 하면 좋긴 한데 그게 과연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긴축 재정을 분명히 긴축 재정하게 되면 인기가 없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긴축 재정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빚을 조금 최소화시키면서 미래 세대에게 좀 더 기회와 또 희망을 주겠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방금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한 5조 원 정도 깎겠다는 부분은 저는 일부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가 그 예산 심의권이 있으면 국회 나름대로 또 전 국민들을 상대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을 또 국회가 또 나름대로 또 좀 편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5조 정도 규모가 맞는지 또는 3조 정도 규모가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서 따져보자. 좀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당대표 되기 전에도 했고 되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하겠다 했거든요. 예. 근데 예산을 뭐 안 주면서 협력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찰국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또 용산에 대한 대통령실 이전하자고 약속했던 것은 비단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두 분이나 그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공약했다가 공약했다가 다 취소했지 취소된 않습니까?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의지는 여야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옮기고 난 이후에 대해서 야당에서 자꾸만 터집 잡고 발목 잡는 모습이라면 그건 저는 썩 보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필요한 거라면 발목이라도 잡아야죠. 왜냐하면 지금 당초에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여러 사회적 합의도 논란 공론화도 없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단 말이에요. 그때 예산 뭐 몇백억 안 든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천정부제안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예산안에 넣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명이 국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이거를 해달라. 이거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면 발목 잡는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그건 국회 역할을 네. 포기하는 거죠.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는데 강화문 시대를 못 연 이유가 강화문의 주변에 여러 가지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 상황들 때문에 못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강화문으로 가려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가려다가 그런 상황들의 복잡함이 있었기 때문에 용산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용산에 옮겼을 때의 그 예산들이 불급한지에 대해서 따져보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당은 무조건 못해주겠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접점을 찾아 나가면 된다. 국민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거는 이미 뭐 기정사실이거든요.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 이게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조금 그렇다고 얼마가 좀 절약된다고 아까 뭐 5조 뭐 감액했는데 그 중에 조금 뭐 1,300억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사실은 조금 좀 정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가 용어를 좀 정확히 써야 되는데 긴축이 아니고 좀 적정 뭐 건전 재정 이렇게 말을 좀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돈만 쓰고 해결도 못해요. 미안하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원 없이 돈을 썼잖아요. 무슨 해결을 했어요? 돈만 쓰고 빚만 지고 상처만 받았어요. 국민들이요. 그러니까 정보 만능, 큰 정보 만능 이런 어떤 큰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이는 지금 우리나라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돈을 원 없이 썼다. 그 말씀은 이제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저는 되고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재정 걱정을 하셔서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후세대를 위해서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도하는 그 초부자 감세, 이 초부자 감세가 5년 동안에 60조 정도에 될 거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예. 또 추경호 장관도 그 액수에 대해서 시인을 했어요. 당초에 기재부 보도자료는 13조라 그랬지만 이것이 전년 대비 그런 것이고 총액은 60조라는 걸 해서 시인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60조라는 큰 금액을 우리가 적절하게 지출에 사용하고 그것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특히 이제 경제 위기 시에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효과가 좋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재정만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를 건전하게 하는 게 더 우선이죠.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재정도 건전해져요. 우리가 초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것이 제일 우리 재정 건전성에는 안 좋은 것이다. 특히 이제 결국은 그 소득 상위 계층일수록 여윳돈이 많은 층이거든요. 그 여윳돈이 많은 분들에게 세후 소득을 더 늘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감세한다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좋게 작용할 것인가? 우리나라처럼 저축이 사실은 과잉인 나라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나라에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좀 반론 겸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18년에 이미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죠. 2020년이니까 2년 전에 이미 아주
뭐 경상 성장률 그죠? 아닐다시피 인플레 플러스인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팽창을 했어요. 이게 이미 그냥 정권을 잡으면은 팽창하겠다고 이렇게 각오를 갖고 들어오신 정부입니다.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다음 우리가 또 뭐를 봐야 되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빚을 많이 늘렸잖아요. 천조 시대. 천조가 사실 부끄러운 천조가 된 거죠. 국가 부채 천조인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천조에 대해서 빚 감당을 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우리가 지금 뭐 그 건전 재정에 그거 왜 그 우리 중요한 입장 아닙니까 그게? 우리 그 현재 우리가 그 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수준이 여전히 굉장히 그 양호한 나라에 속하고 세계 기관들이 국제기관들이 다 양호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은. 근데 다만 이제 속도가 빠르다는 속도가 빠르다는 네. 얘기는 있지만 알겠습니다. 네네. 그것은 잠깐만. 예. 뭘 넣고 뭘 빼느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분 교수님께서는 다시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건전 재정이냐 아니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으니 확대가 필요하다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두 분 좀 조금 말씀 정리하고요. 양쪽의 토론을 제가 듣다가 또 일반 여론에서 하는 이야기들도 제가 듣다가 보면서 야당에게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좀 따가울 것 같고 여당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좀 따가울 것 같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야당에게 따가운 건 아니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실은 갔고 또 행안부의 경찰국은 신설이 됐고 또 법무부 안에 인사정보 관리를 해야 되고 이미 정부는 그렇게 다 했는데 돈을 안 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요거에 대한 답변은 정말 아마 잠깐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여당에게는 아무리 건전재정이 좋다고 하지만 기존에 해오던 사업 가운데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것들을 왕창 삭감한다는 건 너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말씀해 보시죠.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이제 야당으로서는 지금 이제 정부가 내년도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는 없죠. 문제 제기는 하되 이제 궁극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땐 타협이 될 겁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또 법무부 내의 고위 인사정보 관리관의 문제라든가 그러나 저희들은 이게 이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에 의해서 함부로 무단히 했던 위헌 위법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할 수 없다라는 건 문제 제기를 하되 다만 이제 총괄적으로 타협을 하고 타결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죠. 문제 제기는 하되 불가피하다면 고려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네요. 또 어떤 말씀? 네, 그 공공임대 그 예산이 조금 이렇게 줄었지 않았냐 이것은 좀 잘못된 그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요? 네네. 2023년 무려 5조 6천억이 삭감된 걸로 지금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2023년도 공공임대 예산이 16조 9천억이거든요. 이것은 최근 5년간 평균 16조 8천억을 상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이 대폭 줄었다는 부분은 저는 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뭘 근거로 하고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거는 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하시면 토론 현장에서 양쪽의 자료가 다를 때는 네네. 여기서 팩트 체크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임대주택은 줄었고요. 그걸 다른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다른 형태의 그 예산을 이제 그 옆에 항목으로 변경을 한 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 그 자체는 줄은 거는 5조 7천이 줄은 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와 조금 다른 성격의 주택 사업은 늘어났다 이런 거죠.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줄었고요. 중요한 것은 근데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얘기는 사업 성격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거주하는 것이 주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뭐 공공 뭐 지금 말씀하신 그 항목 자체가 뭐 약간 변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주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조금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제 야당의 그 공세가 좀 지나치지 않냐 하는 거고요. 이건 조금 내용적 확인을 해보고요. 이 데이터가 만약에 혹시나 좀 오류가 있다면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중요한지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 그 월세와 그 임대료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공공이 임대주택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그 시장 가격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주거복지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주장을 했고 정부도 받아들여서 예, 공공임대주택을 늘린 거예요. 근데 그걸 이번 정부에서 다 굉장히 큰 규모로 삭감했다는 게 문제라는 최근 것이죠. 이제 향후 5년간 그 공공주택을 임대와 분양을 합쳐서 10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그 기존에 80만 원에서 20만 호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 더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곧 확인해 보도록 하고 공공임대에 대한 그 예산을 뭐 줄이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야당의 알겠습니다. 주장이 만약에 공공임대에 대해서 이 가격 뭡니까 예산이 뭐 대폭 줄었다라고 하면 다시 이거는 다시 복구해야 된다고 보고 필요가 있다고 보시죠? 근데 제가 본 데이터에서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주지 않았다는 그거 말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지역 화폐 예산, 뭐 노인 일자리 예산, 뭐 이런 등등 삭감된 거. 이것들은 복원이 필요하다는 거 한 말씀만. 네, 지역 화폐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호불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역 화폐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역 내에 이제 이게 서는 화폐이기 때문에 인접한 이게 그 지역이 아닌 그 인접한 지역에서는 이 화폐를 쓸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 인접 지역의 그 소매업의 매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세재정연구원에 의하면은 이 지역 화폐 운영에 따라서 순손실이 약 2,260억 정도 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화폐를 썼을 때 이 경제적인 효과가 과연 그 생각보다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세행정연구원에서는 지금과 같은 부정적 평가를 했지만 그 같은 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그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2천억 이렇게 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반되고 사실은 이거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필요하고,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예. 저희 대전의 경우만 봐도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 그 상임위에서도 네. 일단 민주당은 처음에는 7,500억 증액을 주장했다가 여야가 협의 끝에 5천억 증액까지는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죠? 정도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좀 지역 화폐라는 게 보면은 진짜 뭐 코로나 시대 그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엔데믹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끝까지 갖고 가실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도쯤 되는 규모의 지역 화폐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보면 그러고요. 100원을 갖다가 조금 90원에 사게 하는데 인기가 없을 수가 있죠. 인기가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렇다면 국가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분명히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민간이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본적 문제 제기 국가가- 하셨으니까 네. 김 교수님 짧게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연구 결과로서는 이게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건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연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예산안 관련해서 아주 숨가쁘게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여러 가지 짚어봤고요. 뭘 넣고 뭘 뺄 건지 얘기 좀 해봤는데 이쯤에서 예산안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빅데이터로 읽는 여론 맹수지 아나운서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읽어보는 여론, 예산안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에서 집계한 예산안의 총 정보량은 약 12,000여 건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량 추이를 살펴보면 10월 25일 뉴스의 정보량이 급격히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10월 25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고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을 선언하면서 관련 뉴스 정보량이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과 함께 쓰인 연관어 순위를 보면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국회가 약 2만 5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부, 민주당, 지원, 국민의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약 1만 8천여 건의 정보량을 나타내며 3위에 올라 있는데요.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예산 등 정부 주요 예산을 삭감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국민의힘, 경제, 수사, 이재명, 검찰 등의 연관어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월 24일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민주당이 25일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치를 그만두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단어들이 연관어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함께 온라인에서 언급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정보량을 보인 이슈는 시정연설이고 내년 예산안, 예산국회, 국비 확보 등 예산안 관련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이 중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같은 이슈가 눈에 띄는데요.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정부 예산안 논의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협의가 대안으로 떠오르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의 이슈가 예산안과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관련 연관어, 이슈 등을 살펴보면 정치적 사안들이 키워드 예산안과 함께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을 키워드로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자, 이제 토론 말미입니다. 조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12월 2일 전에 처리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야당에서 또 어떻게 또 돌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야당이 지금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님처럼 이렇게 온화하시고 합리적인 분 같으면은 2일날 아마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또 거기에는 또 뭐 그러지 않는 의원들도 좀 다수 계시는 것 같아서. 이상민 의원. 그 행안위에서도 지역화폐와 또 행안부의 경찰국 예산을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주고받고 해서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또 국정조사 이태원 사태에 대한 그 참사 사태에 대한 그런 국정조사도 사실은 정부 여당이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심의 압박을 견디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저희들 민주당도 혼자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도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 타결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도 지금은 여러 각각 팽팽한 대립점을 겪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고 또 저희들이 청구상 타결을 또 이뤄야 되고 안에서교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같은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이 분발을 하면 이뤄낼 수 시한을 지킬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정기국회 개회하고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 들어가면서 거의 한 달여 동안 언론을 장식한 문구들하고 오늘 두 분의 분위기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민 의원님 같은 분만 그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면은 별로 걱정할 게 없는데 그 안에는 보면은 정말 그 돌발적인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거든요. 이게 어떤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소환 또는 수사로 직접 수사로 이어지고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어떤 또 변수들 반응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게 예산안과 연계될 수 있다? 충분히 그걸 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기 조경태 의원님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시거나 또는 지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를 리드를 해야 되는 것은 정부 여당이니까 야당이 이 예산에 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리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12월 2일까지 마쳐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아마 조금 이 방송 이후에 12월 2일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때 만약에 혹시나 그 민주당 내에 좀 약간 돌발적인 변수가 있었을 때는 오순에 그 저력을 가진 이상민 의원님께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결 소위 위원들은 아주 그 항목별로 지금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또 그 정기국회 시작해서 한동안은 이렇게 막 치열하게 대치하다가 마지막 일주일에 대부분 또 타결을 하는 게 또 그동안 상례였으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정부도 좀 뭔가 야당에게 협조도 구하고 하는 역할을 좀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바로 오늘 그 여당 지도부랑 만찬하십니다. 근데 아직 야당하고는 한 번도 안 만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차례 그 조경태 의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 직후부터 야당 지도부하고 회동을 자주 하고 비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좀 그런 노력을 특히 왜냐하면 취약한 권력 구조 아닙니까? 48대 47, 0.73 차이고 또 여소 야대 제1야당 야당이 그 17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고 이러면 국정을 끌어가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는 원하건 원치 않건 야당과 반대파와 협업하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뭐 좀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는 정말 그 국정조사는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또 많은 의원들께서도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것은 방탄용 국정조사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많은 어떤 합리성을 또 양보를 통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지금 타결을 한 거거든요. 예. 자, 그것은 우리는 하나의 큰 양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이제 예산안을 합의하겠다, 합의 처리하겠다는 또 그런 결실을 맺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은 야당의 지도자, 특히 원내에 있는 지도부하고도 좀 소통을 통해서 아마 이번에도 좀 요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마 어떤 반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야당 지도부하고 좀 긴밀한 서로의 협력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네. 저도 여당이지만 최선을 윤석열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뭐 야당 지도부한테 회동을 제안했다는 건 뭐 전혀 아니, 있지도 않은 사실이고요. 뭐 혹시 물밑에서 했을 그 해외 순방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여당 지도부만을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야당 지도부의 그 요청을 안 했는지 그걸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하시는데. 혹시 이상민 의원님 또 모르는 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 확인을 해보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야당과의 좀 더 많은 대화, 소통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는 국회에서 이렇게 여야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그것도 그 과정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시면서 어떤 느낌들이 드시는지 얘기해 보시기. 근데 그 생산성이라는 게 결국 상대편을 알고 그다음 나를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경론을 하더라도 합의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경론을 하는 건 좋은데 나갈 방향 분명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기본 방향에. 네네. 그러니까 우선 뭐냐면은 이미 기정사실을 갖다 다시 돌려서 그건 경찰청 그런 거에 대한 여운이고 그다음에 청와대를 갖다 다시 돌아간다 이런 얘기는 좀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비생산적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풀 수 없는 거를 얘기로 해서 풀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억지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좀 해외 또는 과거 사실 어떤 역사적 경험 같은 걸 좀 봐야지 당장 앞에 있는 어떤 적 또는 앞에 있는 어떤 대화 상대만 보면은 굉장히 자기한테 함몰된다 이런 얘기가 좀 저한테 좀 전해집니다. 네. 뭐 어떤 협상이든지 초기에 이제 자기 측 주장을 강하게 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절충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조만간 그 중요한 내용들 어떤 것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부터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죠. 제 생각에는 여하튼 그 공정하지도 않고 또 경제 활성화에 좋지도 않은 그 초부자 감세라든지 그다음 꼭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노인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민주당에서 꼭 주장을 해서 타협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이것은 주장을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고 외부적 시각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예산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다가 예결산 소위를 만들고 그다음 이제 소소위를 또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소소위는 그리고 내용이 공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소소위 단계에 가서 공개 안 될 때 우리 국회 고질병 중에 하나인 쪽지 예산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요새 문자 예산. 문자 쪽지가 아니라 문자로. 하여튼 말이죠. 네. 그 각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 같은 거 막 밀어넣고 그걸 뭐 여야의 좀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예결위에 참여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부터 우선 반영시키고 이런 게 짬짬이로 막 야합되는 매번 지적받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예산안 통과되고 나면 여야 원내 지도부 얼마 챙겨 뭐 이런 기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좀 바꿀 수 없을까요?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요, 뭐 다들 자기들 지역구를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인간의 욕심이랄까요? 뭐 그런 게 어떤 뭐 여야 정치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우리 국회부터 정치권부터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가 특히 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있는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건 야당에서도 그때 한번 어떤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선거구제를 좀 이렇게 바꿔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꼭 자기 지역구를 챙기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쨌든 올해는 그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쪽지 예산 또는 뭐 문자 예산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 바람인데 저는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그 소소위든 소소소위든 그거가 근거되는 이제 회의록이라도 작성되고 또 항목이 어떻게 신설되고 증액됐는가를 근거를 짧게라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마다시피 한 게 큰 문제죠. 그럼 사후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도적으로 뭐 사실 이렇게 보면 공식적으로 있는 건 예결 소위 뭐 그래서 거기서 있는데 사실 소소위 단계에서 결정한 걸 소위에서는 기계적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소소위 공개만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장소도 저도 경험 안 해봤습니다만 어디 호텔 어디 뭐 자기네끼리 몇 명 두세 명씩 가서 뭐 한다니까. 저분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 우리가 기승전결해서 결을 빼고 기승전 쪽지 예산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죄송합니다만 진짜 정신을 못 차리셨고 국민들 시선을 조금 의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면요.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앞에서 뭐 강론 뭐 그다음에 더 내려가서 뭐예요? 결국은 쪽지 예산, 문제 예산 안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김유찬 교수님한테 아까 들었는데 초부자 감세. 저는 약간은 좀 이렇게 이게 이런 정도까지 낙인이 있을까? 초부자 감세를 누가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발언 때 제가 권하고 네. 우리 김 교수님도 쪽지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만 주시고 끝내봅시다. 뭐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정인태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뭐 단지 의원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역구에서 바라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우리 이 정치 수준이 이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일단 뭐 소소위 공개와 같은 좀 더 투명성을 높이는 이런 것 정도는 필요하다. 다들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김유찬 교수님부터 한 30초 꼭 강조하실 얘기만 한 말씀 하시죠. 그 정부가 좀 국민들에게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재부를 통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들이 이 재정과 세제에 대한 그 내용이 이것을 감세 또 민생 예산이다 혹은 그 저소득계층을 위한 감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호도한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그 사회단체나 학자들이 밝혀내서 얘기하면 나중에 인정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라. 네. 네, 조 교수님 30초만. 네,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좀 뭉클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는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진다.
그건 아니거든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도는 이제 좀 졸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통해서 민생을 해결하고 그건 아니고요. 민생은 각자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를 국가 쳐주고 파이팅하는 어떤 그렇게 응원을 갖다 국가 해야 되지 이것저것 국가 다 책임져 준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국가가. 무슨 국가에서. 징세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그 말을 우리가 잊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 국가를 서포트한다라는 어떤 방향 전환이 있지 않고서 우리는 늘 국가에 예속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이요. 예. 국정 운영, 예산을 포함한 국정 운영은 대통령 혼자 또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도 국회의 다수파이고 또 국정은 대통령과 국회가 나눠서 서로 협업하면서 같이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에 대해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통과시키라. 그 패러다임으로부터 좀 벗어나 주기를 바랍니다. 네, 조경태. 네, 새 정부가 들어서 하는 첫 번째 예산입니다. 그렇죠. 639조는 윤석열 대통령 또는 거대 야당 그리고 거대 여당이 주는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혈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국회가 시비를 철두철미하게 잘 하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안정, 국민의 번영을 위하는 것이고 국민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야당에서도 아마 동의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처음 새 정부 들어서 처음 편성되는 이 예산에 여야가 힘을 모아서 좀 더 생산적인 그런 예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이 좀 앞장서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치열하게 토론해가지고 세제 개편안의 남은 쟁점들도 또 뭘 넣고 뭘 뺄 건지도 좀 제대로 좀 합의를 이끌어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늦은 밤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이 혈세니까 잘 쓰자는 것은 서로 생각이 똑같은 거고 다만 이제 국가 운영 또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이냐는 좀 시각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긴축적인 그런 재정보다는 좀 더 재정을 확장해서 건전한 재정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경제 성장도 중요하다. 이것은 상당히 좀 새겨 들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공공임대주택 예산 만약에 이게 잘라진 거라면 본인이 책임지고 다시 돌려놓겠다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가 혼자는 생각하기 어려운 거를 다른 분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약간 수렴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모여지는 거다. 이게 좀 정치라는 거는 여론이라는 것도 모여지는 거다. 이렇게 되면서 서로도 좀 약간은 온건해지는 거겠죠.